네, 시청자가 어버이다. 네, 당신의 투자보험인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이거 준비했구나. 아니 지금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그렇죠. 오늘은 저의 어버이날. 또, 우리 사이버 엄마 아빠들이 제가 효도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중국 얘기 또 아시아권 시장 네.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말리 증시 과연 지금 국내장은 진짜 좋은데 과연 중국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중국장도 뭐 나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영국을 제친 지 10일 만에 캐나다 제치고 지금 세계 7위의 시장이 됐거든요. 코스피가. 진짜 대단하죠. 네, 다른 아시아 증시 사실 근데 일본도 우리가 들리는 얘기 들으면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맞아요. 찍고 있다 이러니까 일단 글로벌 증시 쭉 한번 살펴주시죠. 볼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위상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뭐 일본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만이라던가 일본도 사실 뭐 계속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만이랑 그 한국이 약간은 그 기존 그 과거의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런 시가총액 순위들 구도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두 국가의 특징은 뭐 메모리랑 파운드리라는 차이가 있지만 반도체랑 AI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산업의 변화가 지금 어떤 그 국가의 증시의 위상까지 좀 이게 많이 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제 수익률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세 군데가 중국이거든요. 본토 네. 그리고 이제 항생 이런데 뭐 항생테크는 뭐 개별 이슈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뭐 나쁘다고 할 건 아닌데 이제 위에 있는 숫자들에 비하면 많이 초라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중국은 어떤 그 전체 증시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여기도 계속해서 국가가 밀고 있는 전략 산업이라던가 이런 쪽들 위주로만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기업들 좀 성장성이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은 개인이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묶여 있는 지수나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이제 뭐 대만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한국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네. 코스피가 대단하긴 하네요. 얼마 전에 압도적입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뭐 배워간다 뭐 이런 거래소 와서 예 맞아요. 거래소가 네. 그때 당시에 금감원에 금감원으로 왔다고. 금감원에 갔다고요. 일단 뭐 보도이긴 했었는데 네. 사실 그러려면 거래소에 오는 게 맞는데 금감원에 갔다는 것도 어. 약간 의외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시장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과연 지금 전쟁이 끝날 듯 계속 이제 잡음이 있긴 한데 여기서 중국은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무엇을 얻고 무엇이 좀 리스크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우리 소진희 과장님은 뭘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그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이미 러우 전쟁도 봤었고 특히나 이제 한국 저희 같은 경우도 북한이랑 예전에 그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종결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결론이 나는 게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제 증시에 주는 영향력은 많이 좀 이제 퇴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어쨌든 아직까지도 노이즈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2주마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사태가 조금씩은 해결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지금도 이제는 뭐 한 장짜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그 양해각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휴전을 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이제 아침에는 약간 좀 또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것도 뭐 그냥 뭐 서로 뭐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주고 받은 상황에서 뭐 이게 뭐 확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이제 멘트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점점 더 이제 실질적인 그 전쟁이 뭐 끝난다 안 끝난다를 떠나가지고 수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 맨 위의 기사는 제가 전에도 가져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원래 5월 14일,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또 미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뭐 수송기도 왔다라고 하고 그래서 정황상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재미있는 기사가 그 네. 중국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주일 전 기사인데 중국이 5월부터 그 항공유, 휘발유 경유 수출 재개를 준비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오.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수출을 하던 나라였는데 당연히 그 전쟁이
한창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통항이 많이 봉쇄가 되어 있을 때는 네. 중국도 당연히 이것들을 수출을 그 제재를 했습니다. 어. 본인들도 써야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이걸 그 재개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증시가 반응하는 거랑은 별개로 아직까지 이쪽에서의 통항이 원활하지가 않은데 아무리 중국이 다른 주변국들 대비해서 좀 쿠션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수출 재개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좀 그 무리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게 그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제가 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틀에서 이미 202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극화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한중일 정도 되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동의 영향이 큰 국가들 중에서 한중일 정도의 국가 체급이 아닌 이상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해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들은 심각하다는 게 지금 경제 상황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경제 상황을 떠나서 이제 실물 재고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자재 같은 보니까 경우들.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은 그래도 이제 경제가 좋고 오랫동안 비축도 많이 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런 그 주변국들에 좀 영향을 행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회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화되면 중국도 부담이긴 해요. 근데 수출을 이 시점에 재개를 5월 들어서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회담이 한 2주 남은 상황에서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중국이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상황을 중재를 하는데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우리가 뭐 뉴스로도 계속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가장 직접 만남이 경주에서 만남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났죠. 만났지만 뭔가 이제 수학이 없었죠. 그렇죠. 수학 없었죠. 그래서 방중을 해서 수학이 있을 것이냐. 저는 여기서도 빅딜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사실 14일에 만나야 되는데 이란전을 끝내고 가야 뭔가 좀 큰 틀에서의 합의가 될 텐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가 주고받을 것이 확실한가 명확한가 저는 여기에도 좀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시장의 컨센도 그쪽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헤드라인들은 좋아요. 뭐 9년 만에 방중을 이제 미국 네. 대통령이 다시 하고 해서 뭐 대형 이벤트인 건 분명히 맞는데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아젠다를 좀 다룬다. 이제 큰 방향성이 좀 결정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증시라던가 이제 이런 쪽에 유의미한 어떤 뭐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향이 좀 확인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오늘도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제 같이 참가를 할 그 기업 대표들 그 기사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네. 엔비디아, 애플, 젠순항에 간다. 네, 뭐 보잉, 뭐 이제 네. 엑슨모빌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 이렇게 가는데 금융사는 왜 가는 거예요? 이제 금융사들은 이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것들은 아마 네.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근데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랑 중국은 그 아주 예전부터 이게 뭔가 싸우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큰 틀에서 이 전반적인 그 세계 경제나 질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안정 쪽으로 좀 가게 하자 이제 이런 국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큰 무언가 이제 결과가 반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아마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뭐 또 속된 말로 뭐 빠그러진다거나 뭔가 잘못된다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도 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 그러면 약간 니즈에 맞춰서 네. 이거 하나 줄게, 너도 이거 하나 줘.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얻을 거 얻고 좀 면을 세우자. 이런 정도의 그 정도에서, 예, 네.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군요. 정말 그 제한된 선에서의 주고받기 이제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키워드 몇 개를 가져온 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쓰면서 한 3초 정도 안에 쓴 키워드들입니다. 키워드요. 3초 안에 이거 어떻게 다 써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떠오른 게 이 정도인데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파헤쳐 보면 더 많을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 보면은 한 두세 개 정도만 아. 집중적으로 다뤄도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그런 현안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일들이 얽혀 있는데 네. 한 개인이 한 3초 안에 떠올릴 수 있는 현안들이 이만큼이 얽혀 있는데 과연 이 이틀간의 회담에서 물론 그 이전에 실무진들의 회담도 많았겠지만 이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키워드 뭐 에너지, 공급망, 그렇죠. 뭐 금융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나라들 뭐 군사, 네. 이란, 쿠바, 대만, 히토류, AI, 패권, 반도체 다 진짜 이 얘기 하려면 24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한 이슈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한꺼번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되게 복잡한 시장이네요, 지금이. 맞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우리는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을 하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것보다 지금은 좋은 쪽을 더 많이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다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뭐 안 좋은 걸 좋게 해석한다 뭐 그 부분도 이제 맞는 말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일단 최근에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약간은 증시도 다시 한 번 더 또 그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양극화.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뭐 보통 이제 그런 구간에서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음. 좀 기분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소외당하는 계시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맞아요. 질만 많이 올라가고 이제 하락 종목 수는 더 많고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하락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안 좋은 부분들을 증시가 무시하고 있나라고 좀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요인을 증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다. 시장 분위기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전자닉스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계속 가냐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경기라던가 증시가 안 좋아질 때 가장 마지막에 부러지는 곳 중에 하나가 반도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지금은 수급이 쏠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수출 데이터 보면은 계속 사상 최고치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급의 쏠림이 이게 시장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예. 어찌 보면 최근의 수급의 쏠림은 시장의 당연한 뭐 이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아직까지 종전은 아니지만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그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내렸다라고 네. 저는 보고 그쵸. 있어요. 이미 그 4월에 가파른 반등에서 보여준 것들이 뭐 물론 많이 빠져서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왜 올라왔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 이후를 이미 증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특히나 이제 뭐 이번 그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자체도 영향이 크긴 했지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던 방향성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AI라던가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라던가 이제 뭐 군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시켜준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쪽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산업, 기업 이제 이런 쪽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위안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지금 제일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일일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뭐 26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사실 페트로달러에서 페트로위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사용처가 많이 늘고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기사 중에 하나기도 한데 호주 철강석도 뭐 위안화로 결제한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당연히 뭐 패권을 흔들 만한 그런 변화는 아니기는 한데 중국이 워낙에 애초에 중국 자체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 자원이라던가 광물 이런 쪽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런 쪽에는 당연히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2020년대 들어가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탈달러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그런 중국이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는 위안화 결제가 일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한동안은 어느 정도 좀 그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까 그 미중 정상회담도 말씀 주셨지만 위안화 네. 강세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곳이 많아서 강세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관리 환율제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제 시장 논리만 가지고 환율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들어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그 10월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그 이전에는 관세 전쟁이 좀 이제 격렬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서구 사회가 계속해서 중국에게 압박을 주는 게 중국은 이제 그 국가의 큰 구조를 보면은 그 가계의 자본을 좀 싸게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그 정부와 그 국유 기업들 이 싸게 그 자본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저가를 수출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서구 사회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좀 반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수출에 유리하려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가계 자금을 싸게 가져오기도 하지만 위안화 가치를 좀 낮게 유지하는 게 수출에 유리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고시 환율을 낮추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만큼 중국이 최근에는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고 있다. 용인하고 있다. 네,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이제 하나의 뭐 시그널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빅딜은 없겠지만 애초에 이 둘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5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질서 있는 이별을 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뭐 빅딜이 없다라는 거는 큰 문제는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파국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는 그 서구 사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중국이 이제 환율 쪽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일정 부분은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요 5가지는 전쟁이 끝나든 전후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내용 보면은 이게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거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만한 키워드들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최근에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 변동성 요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또 뭐 일부 종목들 뭐 전자닉스를 포함해가지고 급등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네. 아마 뭐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던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근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나 가는 종목들의 성격을 보면은 큰 틀에선 비슷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도 보면은 이 에너지 안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부각된 건 아니기는 하거든요. 뭐 이제 워렌 버핏이라던가 이제 버핏 같은 경우도 미국 그 일본의 종합 상사에 투자를 했던 게 네. 워낙에 미국을 좋아하는 분이지만 미국은 제조업을 벌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어떤 그 자원이라던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 쪽 포트를 이제 상사로 좀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전력 이런 것들은 전쟁 때문에 더 중요해졌지만 애초에 AI랑 전력이 계속해서 함께 가는 구조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AI와 반도체는 뭐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이제 국내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고 핵심 광물도 사실은 큰 틀에서 이제 다극화로 가고 있었고 미중도 어느 정도 이제 갈등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슈가 부각되던 그런 그 사안들이었습니다. 이제 전쟁 때문에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겠죠. 쇼티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누가 더 공급망을 잘 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 저평가 같은 부분도 뭐 어쨌든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가 밸류에이션이 사실 아직까지도 편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사실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이제 낮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비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 쪽에서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쏠림이라던가 좀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병목이라던가 구조적 변화 때문에 나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의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지금 중국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으니까 중국 다시 좀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댓글들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도 역시나 소프트웨어는 좀 힘들고 하드웨어 쪽이 좀 강하고 이런 느낌이 나타나나요? 어떻게 그런 게 보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중국 반도체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뭐 메모리나 뭐 대만의 TSMC 이런 것처럼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게 당연히 사이즈도 작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위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꽤나 좋은 상황이었고요. 앞에 보여드린 그 전체적인 종합 주가 지수들이랑은 많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최근에 요새 뭐 많이 이야기가 되는 뭐 미국 쪽에서는 뭐 코이런트라던가 이제 루멘텀 같은 네, 통신 네, 네.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중국에 꽤 있는데 이제 이 기업들은 또 심천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들도 주가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양으로 아 많이 거기도 그러면 엄청 성장을 했군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드웨어 쪽은 계속 좋은 상황인데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은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긴 해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잘 없긴 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중국은 좀 다른 결로 보면은 대형 플랫폼들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 네. 이런 쪽들인데 이쪽은 이제 시장 자체도 홍콩 쪽이기도 했고 항생 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빅테크들의 그 모멘텀이 그 말씀 주신 그런 하드웨어들보다는 아직까지 분명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안 좋은 이제 그런 모습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중에서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네. 짚어주시죠. 지금 AI와 에너지, 시클리컬 3가지를 꼽으셨는데 중국 내에서 이쪽 분야는 지금 어떻게 재편되고 사실 에너지 얘기는 워낙에 많이 하긴 했는데 AI 쪽도 얘기도 지금 잠깐 해주셨고 시클리컬 워낙에 뭐 중국 쪽에 있어서는 사실 이쪽이 제일 주력 아닙니까? 중국이 이제 그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전쟁 이후에 저는 중국이 한번 어쩌면 이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중국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치를 하고서라도 이번 그 호르무즈에서 그 통항이 이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서서 한중일 정도는 이제 경제 규모가 좀 되고 국가들이 관리를 버틸만하다. 버틸만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그 방어력이 훨씬 좋습니다. 뭐 당연하죠. 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력망이라던가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은 좀 많이 포기를 했는데 뭐 석탄으로 좀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다던가 네. 이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전쟁 때문에 한번 좀 극단적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다극화가 큰 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뭐 아직까지 오늘 그 미국이랑 이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그 통행세를 받거나 이쪽을 네.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럼 뭐 말라카라던가 뭐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꼭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에 어느 정도 이미 예전과 같은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각국이 사실은 미국이 뭐 히토르 쪽에서는 MP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는 인텔 지분을 정부가 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런 국영기업 같은 그런 형태를 네. 사실은 뭐 칩스 액트라던가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마일드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나라들이 이미 그런 쪽으로 다시 정책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경제 전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 비효율이 바꿔나면 비용이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올라가는 건 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잘 방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중국이 그런 부분에 좀 메리트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큰 틀에서 중국의 말씀 주신 뭐 시클리컬이라던가 뭐 이제 에너지라던가 이런 쪽은 한번 좀 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중국 거를 오늘 찾다가 그 이번에 오펙에서 UAE가 이제 아랍에미리가 탈퇴를 하지 그쵸,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기름 공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증산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싸우고 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저렴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중국일 것이다. 음. 기름을 가장 많이 쓰니까. 뭐 이런 분석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비용이 좀 실제로 줄어든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연결될 뭐 수 있나요? 생산을 많이 하니까 이제 기름값이 싸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한중일, 대만 이런 그 생산 베이스 국가들한테 좋은 일은 뭐 당연히 맞는 거긴 하고요. 근데 뭐 단기에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UAE가 탈퇴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걸프산 그 에너지 수입은 일단 호르무즈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증산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오펙이 사실은 이제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는 뭐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긴 했죠. 네. 이제 회원국들이 하나 둘씩 예전부터 탈퇴를 하고 있던 상황이긴 했으니까.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다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거의 또 한 축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이들이 그 중간 중간 그런 식으로 뭐 누가 이제 호르무즈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됐다는 전제하에 뭐 누가 이제 증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를 겪었으니까 뭐 송유관 같은 것도 다시 뭐 해가지고 육상 운송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긴 하지 않습니까? 원유 공급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냥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원유 그 만약에 증산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 그런 비용을 상쇄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좀 올라간다, 이제 비용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좀 올라간다, 이제 이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시장이 네. 엄청 쏠리는데요. 어디로 쏠리죠? 반도체로 쏠렸던 시장의 수급이 물론 AI 산업 내에서의 그 파생이지만 네. 피지컬 AI 쪽으로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 엄청 쏠리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도 좋고요 지금.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상한가 그래요 안착하고 오토에버가. 있고요. 네. 우리가 아까 그러네. 이야기할 때만 해도 10%대 맞아요. 중반이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7%대 급등,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3%, 그리고 호스닥에서도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로보티지가 10%, 네. 휴림 로봇이 10%, SPG 9%. 그러니까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거의 다 뭐 두 자릿수 이상을 지금 가고 있네요 로봇 쪽이. 대단한 시장의 쏠림.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에는 이제 기승전 AI 관련한 그 파생되는 다양한 수혜주를 찾느라고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와르르 몰렸다가 저쪽으로 와르르 몰렸다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게 또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장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방방곳곳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네. 5월에는 여기만 남았습니다. 5월에는 5월 30일 압구정만 네.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압구정에서 2타임 연속 저희가 진행을 해요. 주말에 오전에 심지어. 11시, 점심 드시고 1시에. 요거 똑같은 거예요? 네, 두번 이거 오실 필요 중복 없어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박지훈 부장님, 정우창 부장님의 해외 주식 이야기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개별 종목 상담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압구정이 이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훈 씨가 아예 그냥 신청 안 하고 입구에서 여도훈이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뒤에서 쪼그려서 봤다는 분들이 좀 계시긴 죄송해요. 한데 근데 여러분 알찼죠? 예, 그래요. 알찼을 거예요. 서서 보든 앉아서 보든 여러분들 일단 내용을 우리가 쫙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압구정 세미나 많은 또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 신청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원하시는 시간 11시, 1시 둘 중에 한 타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말리 증시 두 번째 코너 아시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일본으로 가봐야죠. 네, 곤니찌와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이요. 우리도 참 지금 환율이 많이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일본이 지금 엔화 지키기에 나섰다. 이게 사실 160엔을 여기는 좀 사수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160엔대에서의 그 개입은 이미 일본이 여러 번 이제 실력 행사를 했던 네. 구두 개입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실력 행사까지 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뭐 제가 뭐 차트를 뭐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60엔을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이란에서 이제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또 한 번 넘어갔다 오려고 하니까 이제 오른쪽 기사에 보시면은 워딩들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좀 강하게 개입을 해서 뭐 금액까지 투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개입 의지를 보여주니까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서 안정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이제 일본 그 BOJ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그 외부에서 이제 환 쪽 관련해가지고 헤지펀드들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네. 이걸 성공적으로 방어한 이력이 있는 당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개입이 좀 더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뭐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160엔이 한 번 더 이제 사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걸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이게 또 이제 화끈하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환율 방어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귀를 쫑긋하고 바라보는 친구들이 그쵸. 이제 미국 쪽에서 야, 니네 우리 국채 건들면 가만 안 둬라는 약간 느낌을 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중을 하기 전에 베센트 장관이 일본부터 들렸다 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입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환율은 당연히 그 일본은 뭐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당연히 오를 때 이제 장단이 다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도 일본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은 경기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내수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수출이랑 이제 투자 이쪽이 좋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이 약세로 가는 게 일본 입장에서 뭐 나쁜 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너무 약세로 가는 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160엔에서의 이런 개입은 사실 그 양국이 어느 정도 당연히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뭐 모두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중을 앞두고 이제 일본을 이제 방문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뭐 꼭 이란 사태 때문이 아니더라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대만이라던가 이제 이런 안건들이 그런, 빠지기는 어려운 네.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미래에서는 사실 계속 인상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약간 시기의 문제지 인상에 대한 기조가 꺾이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쟁 전에는 뭐 4월에 인상하겠지라는 게 기본 컨센이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뭐 다행은 아니고 어쨌든 시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에너지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4월에 인상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호흡은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4월 BOJ에서는 동결을 했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인 그 매파 스탠스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한 거는 뭐 약간 뭐
호르무즈, 이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좀 쉬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내지는 7월에 인상을 할 거라고 뭐 시장에서는 일단 컨센서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BOJ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이런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뭐 인상하면 항상 우리 또 이제 수급에 대한 불안정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또 발생할까요? 이제 다행히 그 적응을 했다라는 부분이 항상 그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적응했어요? 실제로 이 왼쪽 그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마이너스 0.1에서 이제 0.3 이제 이렇게 갈 때 이때는 당연히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어느덧 이 인상 사이클에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질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원래 이제 BOJ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번씩 그 너무 이제 어떤 걸 해도 너무 오랫동안 뭐 디플레가 고착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시장이랑 커뮤니케이션이랑 하던 거랑 갑자기 좀 그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 말로는 뭐 기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언가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 페드랑 좀 상반된 움직임이죠. 페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네. 시장이 충분히 컨센서스를 잡을 수 있게 해서 어떤 그 정책 결정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일본은 뭐 너무 물가가 안 움직이니까 한번 이렇게 서프라이즈 같은 걸 줘야지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발작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갑자기 가져가지 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시장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발맞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일본의 경제 지표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 부양이 1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나이노믹스라는 게 돈을 좀 풀어가지고 경기를 먼저 좀 부양을 시켜놓겠다는데 그러면은 물가도 계속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때요 내수 지금 상황이? 그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건드리긴 할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세금을 덜 걷어서 경기를 부양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더 줘서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감세 쪽으로 좀 이제 부양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게 사실은 그 단기적으로는 물가에는 그러면은 또 오히려 그 마이너스 영향을 줘요. 왜냐면은 내가 당장 써야 하는 지출이 있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뭐 안 내게 줄여주니까.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일단 뭔가 물가의 흐름만 봐서는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현지에서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그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이제 물가가 좀 내려온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보통 그 도쿄 CPI를 많이 보는 이유가 이건 당연히 도쿄 지역에 대한 CPI인데 뭐 대표 도시이기도 하고 네. 일단 빨리 나오거든요. 전체 CPI보다 그러니까 뭐 미리 좀 볼 수 있다라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참고를 하시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용료 면제, 뭐 원래는 뭐 둘째였는데 그냥 뭐 전면 무상화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원래 이제 그 아이 키우는데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것도 네. 약간은 그 물가 안정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정책이 좀 누르고 있는 게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돈을 덜 걷건 돈을 더 쓰건 네. 재정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건 이제 그렇죠. 사실이고 네. 이제 돌고 돌아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꾸 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나중에 좀 이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물가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수도 뭐 좀 안 좋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단 잘 버티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놀랍네요. 아예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 뭐 이제 일본은 뭐 저희가 뭐 예전과 같은 느낌은 없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워낙에 사실 일본은 최근에 뭐 뒤에서도 뭐 방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뭐 헌법 개정도 하고 뭐 이제 뭐 살상 무기 수출도 하려고 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사회의 내부적인 분위기나 그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는 결국에 이 소멸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멸. 왜냐면은 이제 일본은 사실 어쨌든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제 한 제 기억에는 몇 백만 명 정도 줄긴 줄은 것 같습니다. 정점에서 인구가 일단 줄고 있기는 하고 특히나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뭐 오사카, 도쿄 이런 데가 아니라 시골 지역. 도서 지역인데 네. 우리나라 비슷하겠죠. 근데 문제는 일본의 그런 도서 시골 지역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랑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또 그러면 이제 그 안보 문제랑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군사
군사력을 늘리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헌법 개정도 하려고 하고 방위 산업도 많이 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이미 뭐 예전에 일본이 그 제국주의 시절일 때는 그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일본과의 국력 차이가 너무 현격했었고 그렇죠. 군사력 차이도 좀 있었고 네. 기술력 차이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체급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들은 약간은 어떤 그 과거의 영광 그리고 뭐 이제 확장 이런 것보다는 그 생존이라는 게 그 경제, 에너지 그리고 국방 이 모든 게 그 생존과 그 안보랑 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좀 싶긴 해요. 물론 재정 여력도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준비해주신 그 신문 보도의 내용의 헤드라인을 봐도 저는 왜 이럴까 싶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일본이 안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가 일단은 가장 큰 그러네요. 문제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네. 지역에 군부대만 있다라고 이게 안보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억지로 뭐 독도나 이제 울릉도에 이제 거주하게 하시는 네. 실효지배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효지배. 네. 와 어려운 용어 썼다. 감사합니다. 실효지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무기 수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뭐 저는 저번에도 그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내 무기랑은 그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세그먼트가 아마 꽤 오랜 기간은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일단은 국내 무기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은 둘째 치고서라도 네. 우수하지만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무기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면은 첫 살상 무기 수출 사례라고 하는데 이제 필리핀에 호위함을 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이 어떤 국가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계속해서 분쟁을 겪고 있는 그러네요. 국가죠. 맞아요. 네. 해서 뭐 대만 뭐 그리고 뭐 중국 이제 일본 미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이제 이런 구도에서 뭐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뭐 군사 산업을 뭐 엄청 키워가지고 뭘 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보다는 뭐 이제 수출도 좀 하면 뭐 당연히 뭐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생존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제 군사라던가 안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중국이랑 좀 갈등이 있는 이제 이런 국가들 쪽에다가 이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 장비나 무기들을 좀 팔지 않을까 싶긴 하고 해서 뭐 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랜 기간은 그리고 이제 사실 무기 수출이라는 게 그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스펙이나 성능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이게 아니라 사실 외교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외교력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체계나 시스템이 맞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군 무기는 특히나 이제 서구권에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는 편이기도 네. 하고 일본은 사실 그렇지는 않긴 하거든요. 어.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꽤 오랜 기간 뭐 한국 방산도 수출 잘 되고 일본도 뭐 케이스가 생겨나면은 잘 되고 이렇게 서로 각자의 다른 세그먼트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뭐 아주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일본 방위 산업의 뭐 개별 호재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쪽 K방산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본의 어떤 견제구가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방에서의 어떤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섹터가 좀 다르긴 하지만 K방산과 J방산이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언젠가 만나면 그게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신흥국가에 대해서 외교력 싸움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실제로 일본의 방산 기업들, 중공업 기업들이 지금 매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 이제 매출 성장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들처럼 그 폭발적이지가 않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사실은 애초에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이제 그런 뭐 헌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쨌든 그 일본의 방산 기업들도 뭐 어쨌든 무기를 잘 만드는 곳들이긴 하니까 애초에 예전에 그 러우 전쟁 이후에 큰 틀에서 이제 점점 이제 방위가 중요해진다 이런 내러티브도 같이 묻어가지고 올라 있었던 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국내 기업 같이 어떤 숫자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찍히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은 없었는데 그 그냥 글로벌리하게 이제 방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중요성 플러스 일본이 내부적으로 헌법 개정에다가 이제 국방력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묻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과거 대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들이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익 증분보다 주가 상승이 더 컸던 거죠. 아직까지는. 자,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전쟁 전후 시장을 한 번에 요약해 줄 만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그 공급망의 재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만한 주요 키워드, 주요 섹터는 무엇이냐? 좋네요. 요 자료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일본 쪽 이야기이긴 한데 큰 틀에서는 이제 다 비슷하다라고 글로벌도 보시면 될 것 비슷해요.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안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일본은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경제 자원 뭐 국방. 군사도 그렇고 이제 경제도 그렇고 이제 자원도 이제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뭐 저희가 그냥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산 기업들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상사 업체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I 이제 그 반도체랑 뭐 데이터 센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아마 증시나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나중에 안 좋아지는 영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게 양극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 그 산업의 배경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비 쪽 뭐 파운드리나 이제 메모리 제조사 같은 그런 종합 반도체 제조사는 없지만 그 장비 쪽에서는 계속해서 글로벌리하게 이제 탑티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주들은 계속 좀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그 HBM 관련되어 있는 장비 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좋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스터라던가 아니면 뭐 그라인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았던 구간이 있는데 또 이제 전공정 쪽이 예전에는 TSMC 정도만 유의미한 파운드리 선단 공정 고객사였는데 네. 최근에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이제 올라가야 인텔도 됩니다. 뭐 이제 네. 조금씩 약간 뭔가 과거와는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고객사들이 확보가 된다는 점에서는 전공정 장비들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키워드들을 보면은 진짜 국내에도 반영이 되고 미국에도 반영이 되고 중국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 중에서는 이미 안 오른 관련한 섹터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좀 덜 오른. 일본도 뭐-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일본도 뭐 무슨 전기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아. 뭐 전력 장비나 아. 이제 아, 이런 그래요? 것들 다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고 음. 왜냐면은 원래 그 전력 기기나 이런 거는 또 사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디가 어느 나라가 잘 할까요? 중국이 잘합니다. 네. 싸게 잘 만들죠.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안보나 이런 것들이랑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 제재를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이 이제 전력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 이제 일본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은 그런 쪽에서 많이 수혜를 받고 중국은 애초에 원래 제가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 첨단 칩에서는 미국에게 굉장히 연루이지만 그 네. 전력망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전력망 관련되어 있는 그리드 관련된 혹은 전력기기 업체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은 원래 잘하고 있었고 원래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해서 뭐 이제 변압기 쪽 전력기기 쪽 정도는 주가 상승률이 나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뭐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이런 곳들에 이제 비하기는 좀 어렵긴 하고요. 원래부터 중국 내에서 잘 하고 있던 이제 그런 업체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뭐 기술적인 이유가 됐건 뭐 안보적인 이유가 됐건 그 미국이나 서구권에 중국이 제공하지 못한 이런 제조업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해자를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 시장에 궁금한 게 두 가지의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시장에서 힌트를 좀 얻은 건데 우리 로봇 올라가니까 지금 그쵸. 현대차 그룹도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기아 왜 올라가요? 저는 사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럼요. 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야, 일본 하면은 자동차,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외제차 타시는 분들, 일본 차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외제차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올해 국산차, 예. 외제차. 아. 일본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어떤 말씀 주신 일본의 그 대형 그 자동차 업체들이 뭐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국 업체들은 뭐 전환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원래부터 네. 전기차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쪽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더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려로는 그래 계속해서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거 잘 나가는데 내연기관 잘 팔리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단 잘 팔린다. 생각보다 잘 팔려요. 당연히 막 엄청 잘 팔린다 이런 네. 느낌은 아닌데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판매량이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속도가 더디다 뿐이지 당연히 이런 문제 의식이 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도요타가 됐건 뭐 이제 혼다가 됐건 이제 이런 업체들도 다들 뭐 그런 쪽으로의 전환 그리고 혹은 뭐 파트너십 협업 이런 것들을 그 여러모로 이제 그 모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산업만 가지고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뭐 성장 동력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사실 뭐 자동차만 가지고 저 주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 뭐 이제는 로봇주로 평가를 받고 그래서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추가적인 그 동력의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할 거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내연기 관련 그래요? 하이브리드 차는 그럭저럭은 잘 팔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뭐 매장 철수한다는 얘기 뉴스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궁금했었고, 이어서 이제 로봇 질문을 좀 드리면, 사실 신문물 이 로봇의 1세대는 마징가 제트 아닌가? 일본의 마징가. 태권도 보이죠. 태권도 보이는 이제 그걸 따라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제가 본 알고 적이 있는데, 일본 일본은 로봇 로봇 잘하잖아요.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피지컬 AI면 너무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 있으니까 일본도 로봇 잘할 것 잘하잖아요. 같은데, 혹시 잘하죠. 주가 측면이나 섹터 쪽으로도 괜찮나요? 그 일부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일부 종목들. 쏠려 있구나. 일부라고 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그 휴머노이드 관련된 질문을 자주 주세요. 제가 중국 쪽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그쪽이 핫하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사실 뚜렷한 투자처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뭐 유비테크님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제 뭐 유니트리 정도가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 중에 또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휴머노이드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며칠 전에 나온 기사들을 보시면은 뭐 여기도 이미 중국이 장악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벌써 내부적으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출 증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미 1년 전부터 그 중국 그 정부 당국도 약간 우려를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전기차 산업처럼 너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또 약간 좀 과열되고 과잉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를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표명을 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수출 증가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 2026년부터 중국이 이제 그 청소용 로봇이랑 그 산업용 로봇을 이제 그 수출 코드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로봇 청소기 팔려도 이제 로봇으로 잡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자전으로 분류가 이제 됐군요. 분류가 네.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좀 볼 수가 있게 됐는데 그걸 보면은 사실 이미 약간은 그 전기차 시장 같은 느낌을 중국에서는 좀 이미 좀 그 풍기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그 로봇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산업 쪽 그리고 약간 그 고부가 부품 이제 이쪽에서 경쟁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휴머노이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태가 사실 저희가 당장 어딘가에 좀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 때 그러면은 이제 고부가 가치 부품이 많이 쓰일 것이냐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뭐 중국산을 지금은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이후에 점점 더 그 이제 이거는 부품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방 산업의 문제이긴 하니까 네. 더 이제 고부가 가치 부품들이 더 필요해지고, 그리고 그런 고부가 휴머노이드를 그 수요로 하는 이제 시장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일본의 업체들에게도 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 제한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런 영향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그 뭐 산업용 이런 쪽들이 좀 그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가 같은 측면을 보더라도. 산업용 로봇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일본 하면 우리 또 버피동이 투자하는 5대 상사주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사실 쏙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서 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장표에는 네. 상사는 단어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상사라는 단어가 포함 안 돼 있지만 뭐 네. 경제안보, 자원안보를 여기 들어가 있나요? 담당을 해준다라고 이제 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상사는 뭐 여전히 그 유망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큰 뜻을 다 헤아리긴 어렵겠지만 그 아주 큰 틀에서 이미 2020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극화, 비효율,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 이제 그리고 뭐 원자재나 자원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런 시대 상황을 또 상사주가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주가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0년대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이제 좀 비싸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돈 버는 것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밸류에이션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시장이 이 기업을 평가를 하는 그 점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어떤 그 자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에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주가는 애초에 이 기업들 그 특성 자체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또 아시아 증시 전반 또 경제 상황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제 당진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네. 현장 가서는 어떤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저희 그
직장과 직무 특성상 아.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많이 어려워요. 현장에서도요? 현장에서는 사실 뭐 큰 얘기는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아, 이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현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어. 상담하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30일에 있는 그 압구정 세미나에 오시면은 그쵸. 이제 종목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으면 계절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네네. 내부 아, 고객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당진 가신 건 내부 고객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NH투자증권 계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쉽게 만들 수 뚝딱뚝딱 됩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댓글에 보니까 또 우리 소 과장님의 뷰를 좋아하신다라는 분도 그래요. 네. 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굉장히 반가워서 봤더니 음. 아니 이게 누구야 소진은 과장님이었는데요. 2주 뒤에 저희가 또 오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자, 오늘 한번 볼까요? 로봇이 오르다 보니까 네. 로봇 안 갖고 계신 분들 나 소외가 오늘 좀 되네요. 힘드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로봇이 막 이렇게 오르니까 그래 내 포트에 로봇 없었지 따라갈까 하면은 이제 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꼭지네, 내가 고점이었네. 그렇죠. 물론 단기 고점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뭐 완전한 고점을 얘기한 거 아니면 또 혼날라. 근데 또 이제 반도체가 쉬니까 이때 또 반도체 없는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고 네. 수급 물어보셔서 제가 보니까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단 수급은 잡히고 있고 현대오토에 뭐 여전히 상한가 그를 따라가는 현대모백스가 지금 23% 그러네요. 급등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21% 급등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이제 미래의 산업인 거는 맞죠. 물론 네. 아직까지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관련한 AI 산업에 있어서 결국에는 절로 갈 거야라는 길이 보이는데 저 멀리에는 피지컬 AI가 있는 거는 맞다라는 게 오늘 또 시장에서 확실하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뭐 쉽죠. AI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AI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또 멀리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맞아요. 또 한 통 할 수 있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네. 그런 금요일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네, 오늘 못 가시면은 주말에라도 꼭 가셔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도은이 시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네. 우러나셔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